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조사론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사회복지사 1급 기본서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챕터당 2강 또는 3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1강 과학과 조사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은 사회복지학입니다. 또한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입니다. 또 이 사회과학은 또한 역시 이거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학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사회과학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거지요. 소위 사회복지조사로는 이러한 사회과학이라는 이런 과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사회 환경 간에 무언가를 조사하는 이런 과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인간이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갖가지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양한 원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원리들을 우리가 어떤 경험과 관찰, 이걸 통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 이거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학을 좀 더 정리해 보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과학이라는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어떤 환경, 특히 사회 환경이 되겠죠. 이런 사회 환경 내에서 이러한 사회 환경 내에서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을 경험적인 이런 방법에서 관찰을 통해서 이게 결국 어떤 사실과 또는 지식으로 나타내서 이것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과정 이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과학, 사회 과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는 어떤 믿음이나 철학이나 이런 그 종교나 이런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고 이런 사회과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조사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과학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특성은 매회 사회복지조사론에 반드시 출제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암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총 우리 교재에는 8가지가 나오지만은 제가 11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의 특성은 첫 번째는 논리적이다. 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비롯돼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적이다 또는 논리적이다 설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론적이다. 과학의 아마 대표적인 특성을 들으라라고 하면 크게 이 두 가지로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이치, 원리, 현상 이런 것들에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인을 설명해 주는 이런 것들을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확률적 결정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결정론적이다. 또한 어떤 책에서는 확률적
결정론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해서 어떤 간결한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결적이다. 간결적이다. 이 세 개는 유사하게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이 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그 현상 하나, 즉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어떤 인간과 환경의 일반적인 성향을 이해하자 이런 관점에서의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현상들을 앞으로 사회적 조사를 이용할 때 이거를 그 개념적 정의에서 조작적 정의로 구체적으로 해서 이걸 실제로 측정이나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구체화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변수, 최소한의 설명으로 최대한의 어떤 관계를 엮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반적, 구체적, 간결적은 그냥 세트로 통으로 알아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게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적, 관찰적, 이게 사회복지조사의 기본적인 어떤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검증 가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실제 측정하기 위해서 중간에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하고 그거를 어떤 가설이라는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설정된 가설들이 경험적으로, 관찰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이게 추가적인 이론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간주관성입니다. 간주관성. 이 간주관성은 이번 사회복지 직전에 있었던 10회 시험에도 나왔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인이 같으면 결론이 같이 나온다. 원인이 되는 방법론, 조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동일하다면 그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게 간주관성입니다. 사회복지조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논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특성은 수정 가능성입니다. 수정 가능성이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론을 최소화하는 이 과정에서 이론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론을 최소화시킨다. 라는 오류를 또 최소화시킨다. 이런 말은 여기 있는 수정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수정 가능성에서 일곱 번째는 설명적이다. 설명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론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에서 방금 말한 논리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가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울렸을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이론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적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재생 가능성입니다. 재생 가능성. 수정 가능성, 재생 가능성, 유사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이나 가설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관찰을 하고 검증된 이런 것들이 결국 그걸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재생 가능성이다라고 합니다. 후에 신뢰도 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결과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생 가능성의 특징에서 나오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끝으로 아홉 번째. 11번째로 하는데 제가 구체적과 간결적으로 합쳤기 때문에 이게 아홉 번째가 마지막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객관성이다 또는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조사자의
또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의 또는 조사자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 사회복지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과학의 특징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부터 논리적, 결정론적, 일반적, 구체적, 간결적 포함해서 객관성까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과학이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이런 9가지 또는 11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회과학이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학의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대상은 무엇이냐?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런 사회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사회과학의 대상입니다. 상당히 폭이 넓지요. 그래서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이고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혼란의 연속이나 또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설명드린 과학, 사회과학의 특징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결정론적이다, 확률적이라는 거지요. 어떤 값이 있었을 때 그 값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즉 측정이 가능하고 경험, 관찰이 가능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학, 사회과학의 어떤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설명드린 내용이 어떤 기술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이런 현상이나 어떤 사회 현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조사를 하기 위해 어떤 과정, 조사를 하는 어떤 과정을 기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이 됩니다. 설명. 이 설명이라는 것이 이 사회과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는 똑같은 현상이죠. 현상인데 어떤 현상? 관심이 있는 현상입니다. 관심이 있는 이런 그 현상에, 관심이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설명이라는 것이죠. 기술보다는 한 차원 높은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마을에 사는 80세 노인이 흡연을 합니다. 이 흡연과 어떤 폐암에 어떤 원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섬마을에 사는 80세 이상 노인의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흡연과 폐암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마을에 사시는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흡연을 많이 펴서 어떤 폐암에 많이 걸렸다라는 이런 어떤 그 관찰적, 경험적 연구를 했다. 이게 결국은 이런 것을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이죠. 이유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설명적 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예측이죠. 이 설명을 다음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측은 뭐겠습니까? 방금 전에 섬마을에 사는 80세 이상의 노인의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한 연구다. 그러면 그 담배라는, 흡연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암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어떤 예측이다. 사회과학의 목적 중에 세 번째 예측이다. 다음에 이거와 관계된 게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통제라는 것은 자연과학에서는 뒤에 이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가장 큰 그 차이가 이 통제적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과와 종이를 똑같은
그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진공 상태에서는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연과학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인간과 그 사회환경 간의 이 다변화되고 이런 사회 환경에서 모든 변인들을, 요인들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과 이 사회과의 차이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통제한다라는 것들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줘야지만이 그에 부합한, 예를 들어 섬마을 노인의 80세 이상의 노인의 흡연과 폐암에 대한 연구에서 통제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떤 가정환경, 그다음에 성별, 기타 어떤 수입, 뭐 다양한 이런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통제 요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것들을 하는 게 이런 우리가 과학 또는 사회과학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 과학적 방법과 지식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방법.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과 사회과학의 특징, 그리고 이런 목적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겠지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과학적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조사론에 이제 근접돼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방법은 방금 전에 그 특징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사회과학의 어떤 사회과학이 되겠죠. 결국은 사회과학의 어떤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과학적 방법이다 그러면은 현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환경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컨텍스트 이런 것들 우리가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에서 시작해서 이런 현상들이 어떤 가설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가설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개념적인 정의가 있겠고요. 이러한 어떤 조작적인 단계가 여기에 이 중간에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적 어떤 정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즉 이런 개념적과 어떤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러한 가설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우리가 검증을 하고 이런 검증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새로운 이런 이론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현상 이 앞에도 이론이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에 있는 이론과 이론은 약간의 수정 변환된 것들이지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됐을 때는 뒤에 설명되겠지만 어떤 균합법, 연역법에서 설명되는 이런 부분이 추후에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는 이론에서 시작해서 어떤 수정된 이론으로 끝나는 이런 형태로 이것이 보통 사회과학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균합적으로 설명될 때는 약간 설명이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은 뒤에 추가적으로 그때 균합법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나올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렸고 목적에 대해 설명드렸고 또는 어떤 사회과학적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특징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상식이나 믿음이나 종교나 이런 것과 사회과학이 분명히 틀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 과학적 방법에 이런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지식을 지식을 탐구한다고 했을 때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선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지식 탐구 방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과학적으로 일반적인 지식 탐구 방법과 사회과학적인 이런 지식 탐구 방법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분류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 탐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전통입니다.
관습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에서 계속 내려오던 어떤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얻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권위에 의해서 또한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된 어떤 지식이 있게 되겠죠. 또한 또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어떤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직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관에서 얻는다. 직관에 의해서 얻는다라고 일반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렇게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지식을 탐구를 했다. 물론 뭐 관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일상적 지식 습득 오류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상적 오류다라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부정확한 관철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직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습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일반화가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일반화라는 것은 방금 전에 섬마을에 사는 80세 이상의 노인이 담배를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해서 연구자가 80세 이상의 노인의 흡연이 분명히 폐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대상자를 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0명으로 대상돼서 어떤 결과를 우리나라 전 그 노인 600만이 넘는 이 노인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제가 하나의 이론으로 제시를 했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도한 일반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적 지식 오류는 부정확한 부분이죠. 부정확한 관찰. 그다음에 과도한 일반화. 뭐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간략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꾸며낸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꾸며낸 정보. 그 다음에 사후에 소급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이제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가설은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설명했던 어떤 현상이 있고 이것의 어떤 정의를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하고 나서 가설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검증을 하는 이 과정에서 먼저 선행된 가설이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중에 소급을 해서 가설을 검증 후에 소급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사후 소급 가설입니다. 연구자가 이걸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이지 못한 어떤 추론, 그리고 자아가 개입되는, 그리고 지리짐작으로 미리 그냥 후다닥 조기 종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일상적 지식 습득에 대한 오류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습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권위자의 어떤 그 지식 습득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회과학에서의 지식 탐구 방법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직관의 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특징이라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재생이 가능해야 된다. 특징 설명할 때 설명드렸을 겁니다. 재생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방법이나 절차라는 것들을 동일하게 계속 같은 형태로서 반복해서 실험했을 때 이것을 신뢰도가 높다. 같은 결과가 나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간주관성이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어떤 신뢰도 관점 그리고 간주관성이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게 사회과학에서의 지식 탐구 방법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생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성이 있습니다. 경험성이 있다. 사회복지조사에서는 기본적인 거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거를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은 연역법이든 뒤에 나오는 연역법이든 귀납법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성,
두 번째 사회과학에서의 지식 탐구 방법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은 다른 말로 제가 가치 중립성이라고도 아까 특징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가치 중립성이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그 대표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혹자는 요거를 대표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또한 요거를 우리가 일반성이라고 얘기해도 또한 혹자는 이것을 우리가 상호중한성 또는 간주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객관성. 객관성이라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근한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내 아내가 제일 이쁘다. 이게 객관성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관성이 있는 것이죠. 객관성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적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특정 대학의 특정 과에 있는 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그 중국인 200명과 어떤 특정 대학에 있는 그 각각의 대학생 200명을 조사해 보니까 확률적, 즉 95% 신뢰 구간에서 국내에 있는 모 대학에 있는 대학생이 좀 더 그쪽에 다른 집단보다 조금 더 이쁘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른 그 나라에 있는 대학생들보다 조금 이쁘다. 이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연구자에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표본이 200명, 약 400명 정도를 확보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신뢰, 확률적이라는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연구 자체로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객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성이라고 그런다. 네 번째는 체계성입니다. 체계성입니다. 체계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 이런 사회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프레임워크입니다. 또는 모델입니다.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모델 같은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이론적 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나 어떤 원칙들을 이렇게 틀, 또는 모델, 이런 화를 내서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성. 이런 체계성은 또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의 특징이었었지요.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론에서 출발해서 이론으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여기 있는 체계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 우리가 수정 가능성, 변화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사회과학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앞에 설명드렸었을 때, 뒤에 설명드리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과학적 연구 방법에서 연역적과 균합법, 이 두 가지의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은 크게 연역적 방법과 균합적 방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연역적 방법과 균합적 방법은 뒤에 2장, 3장, 3 이렇게 갈 때도 몇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이 두 가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현상에서 이게 하나의 그 가설과 그 검증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가출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출은 비행과 연관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어떤 과정? 가설이죠. 가설을 수립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라는 것들이 포함돼서 그 이후에 가설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설이 수립되고 나면은 어떤 관철이 이루어지는 거죠. 관찰.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경험적 일반화.
경험적 일반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론으로 간다라는 이런 그림들이 사회복지조사론 대부분의 책들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운데 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연역적이다. 이쪽이 균합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연역적과 균합적. 즉 연역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거쳐서 가설을 수립해보고 이 설정된 가설을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연역적이다. 연역적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 이 균합적이라는 것은 이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관찰에서 시작되는 거죠. 관찰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경험을 거쳐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주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섬마을에 80세 이상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과 6개월을 같이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고 밥을 먹고 담배를 피고 또 쉬면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조사자가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적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섬마을에 사는 80세인 노인들은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폐암으로 많이 죽더라라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균합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꾸고 말하면 연역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가출이 비행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면 가출이 비행이라는 부분에 가출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행에 대한 이론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출이 비행에 연관된다라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게 역시 어떤 이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론을 출발해서 이게 결국은 이런 그 검증, 가설과 검증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연역적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회과학은 또한 어떤 과학이라는 특징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과학의 이런 특징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체계적이라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 거기에 간주관성, 어떤 원인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그 동일하거나 조작하는 방법이 동일하거나 방법이 동일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는 어떤 조작성, 거기에 어떤 논리성, 간결성, 그다음에 수정 가능성, 변화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과학의 어떤 영역으로 보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그걸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사회과학적 지식 습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직관에 의해서나 전문가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나 이런 거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회과학의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마무리한 단계에서는 과학적 연구 방법에서 균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이미 존재를 하고 이런 이론에서 어떤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걸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연역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혹자는 이거를 양적 연구 방법이라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균합적이라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균합적 방법은 이론이 없는 데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5명에서 10명 정도 기준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반화시키고 그것을 이론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연역적 방법 또는 혹자는 이거를 다른 말로 질적 연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이렇게 사회과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서 이 사회복지 조사라는 것들이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이 사회복지학이라는 또는 사회조사학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과학 영역이라는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게 조사라는 과정, 연구 방법이라는 과정을 그런 속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학문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날이라 어떠셨습니까? 사회복지조사는 조금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지만 저와 같이 하면서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면서 우리 공부하시는 수험생 우리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조사론이 이게 굉장히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